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독자 핵무장은 쉽지 않다. 물론 두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콜비가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말을 좀 흘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주한미군이 막 전면 철수를 한다든지 한미동맹이 정말 결별하는 수준에 간다면 그때는 천조국이라고 하듯이 압도적인 국방비를 쓰고 있죠, 미국이. 한때는 미국의 국방비가 전 세계 모든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도 많을 때도 있었는데. 현재 트럼프 위기 이후 주한미군을 대폭 줄여나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까요? 네, 지난 5월인가요? 그 미국의 유력 신문사 월스트리트저널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주한미군 4,500명이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국방부 내부의 무슨 정보가 이제 흘러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직 당연히 어느 양국 정부 모두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고요. 특히 미국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를 예상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한미군의 축소는 일부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이 한미동맹을 끝내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본인들의 세계 전략 속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맹이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좀 더 많은 책임을 져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은 대부분 육군 위주고 이 육군은 대북 억제용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한반도에 지금 현재 28,00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국군이 대북 억제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 굳이 28,000명이나 지상군을 한반도에 파견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우리가 딴 데서도 지금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은데, 이런 계산에서 주한미군 특히 주상병력의 일부를 축소하고 오히려 그 대신 자기들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용으로는 해군이나 공군이 더 유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주한미군의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병력 숫자 자체는 좀 축소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아주 단순히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큰일 났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실제 그런 조정이 이루어질지도 두고 봐야 된다. 아직 아무것도 공식화된 것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면 한국은 독자 핵무장이 가능할까요? 주한미군이 일부 감축하거나 전면 철수가 아닌 한 상당 부분 철수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첫 번째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독자 핵무장은 쉽지 않다. 제가 아는 바로서는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핵 확산이 되는 것을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핵 확산이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유지하려고 하는 한은 미국이 그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고, 미국이 그거를 반대하는데 우리가 혼자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두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부에서 얘기 나왔던 엘브리지 콜비라고 지금 미국 국방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정책 차관이죠. 콜비가 작년인가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말을 좀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미국의 입장이 변할 수도 있을까? 그렇지만 아직은 전혀 다시 그 이후에 그런 말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핵 무장을 반대하는 미국 기존의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능성은 만약이라도 혹시 주한미군이 막 전면 철수를 한다든지 한미동맹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유지 안 되고 끝나는 결별하는 수준에 간다면 그때는 저희도 독자 핵무장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웬만해서는 핵무장의 길로는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기본 전제는 한미동맹에서 저희에게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만약 그것까지 믿을 수 없거나 다 없어진다면 더구나 그 사이에 북한이 핵을 갑자기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된다면 국민 정서를 봐서라도 그렇고 핵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 두 가지다. 미국이 우리에게 핵무장을 하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한미동맹을 완전히 끝낸다든지 이런 상황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독자 핵무장은 쉽지
아직은 시기상조고 당연히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관측입니다. 미국 군사력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천조국이라고 하듯이 국방비에서 압도적인 국방비를 쓰고 있죠, 미국이. 그래서 그게 돈만 단순히 쓰는 게 아니고 그 압도적인 국방비, 한때는 미국의 국방비가 전 세계 모든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도 많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엄청난, 중국에 비해서도 아마 미국이 약 거의 그야말로 1000조 정도 쓰고 중국이 한 300조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3배 이상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돈의 문창을 떠나서 그것이 미국의 실질적인 가장 강력한 최첨단 무기, 그리고 또 군대에 이제 투자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만큼 내지는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이것이 그냥 놀고 있던 게 아니고 미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엄청난 전쟁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도 전 세계 각국에서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계속 전략 전술 그리고 부대 시스템이라든지 체계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중국군의 경우는 뭐 무기 체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단순히 돈 국방비 차원을 떠나서는 무기의 숫자라든지 병력 면에서는 뭐 중국이 미국을 더 따라왔거나 넘어선다라는 그런 양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실전 경험이 거의 한국전쟁 이후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쟁 경험이 과연 미국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과 싸울 수 있을까 하는 게 많은 한계로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런 미국의 풍부한 경험, 전쟁 경험이 또 두 번째 압도적인 요인이고, 세 번째 여기를 또 뒷받침하는 가장 큰 하나의 압도적 군사력은 핵무기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핵무기 숫자에 있어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탄두 면에서 당장 뭐 5,000발, 6,000발 정도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얼마 전까지 1,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350개, 400개 정도 있다가 지금은 이제 500개에서 뭐 1000개까지 늘리겠다 이러고 있는데, 설사 1000개도 30년까지 늘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은 5,000발, 중국은 1,000발이라고 하면 여전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러시아는 어떠냐? 러시아는 뭐 미국보다도 6,000발이니까 더 많다고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무기를 운영하는 핵무기의 3원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고, 그 다음에 SLBM이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전략 핵 잠수함, 마지막으로는 전략 핵 폭격기, 육해공에서 이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그걸 핵의 3원 체계라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갖추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러시아고, 아직은 중국은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근데 그 러시아의 핵 3원 체계도 미국에 비하면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도 핵 무력에 있어서도 미국이 굉장히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기본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과 풍부한 전쟁 경험에 거기다가 핵의 압도적인 전력까지, 이걸 합치면 당장 지금 미국에 군사적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는 진짜 그거는 너무, 만약 맞선다면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미중 패권 전쟁 속 한미동맹의 군사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과거의 한반도의 상황을 봤을 때 한국이 이렇게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아니면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렇게 큰 전쟁에 휩싸인 경우는 한국 주변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큰 강대국 간의 이렇게 전략 경쟁 내지는 세력 전이가 벌어질 때마다 한국이 가지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들이 한반도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미중 경쟁이 이렇게 본격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포기한다든지, 나는 뭐 아시아 태평양 관심 없고 그냥 미국 본토로 돌아가서 혼자서 조용히 살래라는 식의 과거에 뭐 미국에 있었던 그 고립주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한은, 미중 경제학 경쟁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깨지 않을까, 뭐 버리지 않을까 걱정도 있지만, 미국의 진짜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한미동맹을 오히려 지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 대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봤을 때 과연 한국이 대전략이 있었는가,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내지는 두 번째는 한국 같은 나라에게 대전략이 필요한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지금은 필요하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게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스스로 이제 새우라고 생각하고, 과거 역사를 보면 역시 좀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의 조선이 아니다. 물론 과거 조선도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그냥 10위, 사이즈만 10위가 아니고 그 내용이 굉장히 최첨단 선진 경제고 온갖 기술력을 가진, 거기다가 군사력은 세계 5위 권이면 이거는 뭐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된 거죠. 뭐 우리가 강대국이라고까지 얘기하긴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중견국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나름의 대전략을 가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게 뭐 자격 여부를 떠나서 이제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미중 경쟁뿐만 아니고 세계 질서 자체가 지금 급속하게 변화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가려면 그냥 하루하루 현안에 이렇게 묻혀 있다 보면, 파묻혀 있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위기나 기회를 우리가 잘 포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옛날의 국들처럼 대전략이라는 거는 굉장히 세계를 이렇게 좀 넓게 펼쳐서 보고, 지리적으로는 또 시계열적으로는 좀 더 긴 호흡에서 1년, 2년, 5년 이렇게도 아닌 10년, 20년을 최소한 앞으로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그리고 굉장히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우리가 시각과 전망 그리고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제 대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지금 한국의 위상이나 경제 내지는 군사력을 볼 때, 또 우리에게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도전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대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어느 때보다. 그러면 어떤 우리는 대전략을 가져야 될까? 거기에 관해서는 저는 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1945년 8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국 80주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건국은 이제 그 이전까지도 상해 임시정부까지 가게 되면 더 길어집니다. 일단 독립으로 봐서는 80주년이 됐고, 독립 그러면 20년만 더 있으면 저희가 2045년인데 독립 100주년 정도는 우리가 뭔가 하나의 우리 대전략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중국을 보면 지금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이 2049년입니다. 왜냐하면 1949년이 지금 현재 그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건설된, 수립된 해가 1949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00주년 되는 2049년을 중국몽의 이제 완성 시기로 잡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인도를 다녀왔습니다만 인도도 가보니까 거기는 2047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는 1947년에 영연방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가서 보니까 우리랑 독립기념일이 같아요. 8월 15일이에요. 광복. 우리는 광복절이고. 그래서 인도도 지금 2047년을, 인도가 왜냐하면 지금 벌써 GDP가 4위에서 3위까지, 일본까지 제치고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인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일반 국민 GDP 수준은 아직 굉장히 낮지만 한 2,500불 정도인데 전체 총합적인 GDP는 이미 세계 3위. 돼버리니까 이 인도도 이제 우리도 나름 강대국으로서의 하나의 대전략을 좀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논의를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047년이면 우리도 뭐 2045년 정도, 아니면 뭐 한국전쟁이 발발한 2050년 정도를 우리의, 그때까지는 뭔가 우리의 꿈을 좀 하나 이루어보자라는 하나의 좀 기준을 잡는 시점으로 삼아서 대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내용은 크게 복잡할 건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이 경제 성장을 옛날만 같이 10%, 5%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수준에서 1, 2%, 2, 3% 정도라도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이미 고도화된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제가 5%, 10% 경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 경제가 크기 때문에 또 그 10년, 20년 이후에 그 사이즈는 굉장히 커질 수 있어서 경제 성장을 계속 지속해야 되겠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오는 이 민주주의도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20년 후, 25년 후에는 세계 최고의 그야말로 선진국이, 지금도 이미 어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정말로 최고의 선진국 위치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돼야 된다.
뭐 전쟁이 있는데 무슨 경제 성장이 있고 무슨 민주주의도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를 앞으로 20년, 25년 동안 더욱더 공고히 하고 이걸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착시키는 게 또 하나의 우리의 대전략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지아주 공장 대규모 단속 사건이 트럼프에게 악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악수라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이걸 의도적으로 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시스템이 굉장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서로 불협화음이 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 플러스 한미 관계에서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건 사실인데 여전히 그 얻어내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여러 가지 한국이 가진 첨단 기술력도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앞으로 미중 경쟁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기를 이제 바라는 게 가장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목적일 텐데 한쪽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자 단속을 강력하게 지금 벌여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전 각 이민국에 그 단속국에다가 매일 쿼타를 주는 거예요. 할당량을 주고서 이거 채워 놓지 못하면 너희 달성하면 거기 뭐 보너스를 준다든지 오히려 칭찬하고 못하면 오히려 막 이걸 갖다가 서로 경쟁을 시키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주별로 뭐 지역 당국별로 어떻게든 자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속에서 그 조지아주에 하필이면 우리 이제 일반 공장 노동자들이 가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자기들 단속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할당량을 채울 수 있는 성과에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취업 비자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거는 이제 자기들이 그걸 받겠죠. 아, 이거 법적으로 우리가 걸 수 있겠다. 그래서 벌어진 것이 이 단속이었고 그 과정에서 300여 명의 우리 노동자가 억울한 상황을 겪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첫 번째 당혹스러운 것이고 두 번째 서로 손발이 안 맞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에 굉장히 미안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 발등을 찍을 수도 있는 게 한국 보고 투자하라고 그래놓고 이렇게 투자하고 일하던 사람들 잡아가두니까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급하게 한국 정부 요청대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고 한국에게만은 좀 특혜의 이런 취업비자 같은 걸 해주겠다 이런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악수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실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협상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반대로 한국과 적극적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캐나다의 상황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캐나다야말로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 당혹스러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바로 그 이웃 국가고 양국이 뭐 거의 한 나라나 마찬가지로 국경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경제도 거의 통합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뭐 군사 안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이제 서로 거의 쌍둥이처럼 보조를 맞추고 가장 미국의 친미적인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에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고 거기다가 뭐 거의 군갈 협박이었겠지만 우리가 카나다를 우리가 흡수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 카나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거는 황당하면서도 이제는 이제 미국을 화가 나고 동시에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여론이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캐나다의 새로운 지도부 입장에서도 마크 커니 새 총리도 이 차원에서 우리가 뭐 미국하고 타협한다든지 뭐 미국이 하자는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라고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오히려 캐나다는 이제 미국과의 어느 정도 관계를 차라리 결별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속에서 여러 다른 파트너들을 지금 찾고 있는 적극적으로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자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했다. 뭐 이미 한국 캐나다 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인적 교류라든지 뭐 사회 문화교 이런 것들이 있어 왔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더 넘어서서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훨씬 더 긴밀한
왜냐하면 양국 간의 경제 구조라든지 성격이 상당히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큰 나라고 우리는 뭐 기술력이 좋고 제조업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둘이서 또 우리는 첨단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캐나다가 원하는 보통은 캐나다가 그런 걸 미국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바로 옆 나라에서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마땅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다고 중국한테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일본도 우리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첨단 산업이라든지 발전이 못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중요한 우리가 하나의 상대가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같은 민주주의라든지 또 안보 이런 측면에 있어서 최근에 또 방산협력도 잠수함이라든지 무슨 K9 자주포 같은 거를 캐나다가 한번 구매할 의사도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면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파트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국의 국가 신뢰도와 달러의 위상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달러 문제는 제가 경제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거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좀 혼란적인 모습이 보이고 지도력이 좀 신뢰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달러 자체가 갖고 있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화폐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그렇게 쉽게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라는 예측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달러 패권보다도 저는 더 걱정되는 게 미국의 국제적인 지도력 앞으로 많이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미국 국내 정치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분열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극우적인 보수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거에 좀 변질된 형태의 극우 민족주의 같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민주적 제도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훼손되고 있어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그 신뢰 많이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 그 미국이 국제적으로도 그런 민주주의에 지금까지 모범되는 국가였지만 또 국제 질서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엔을 만들고 WTO를 또 주도적으로 만들고 하면서 자유무역과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적인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 자처하고 그 역할을 실제로 했는데 완전히 지금 현재 정부는 그거에서 후퇴하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히 한국처럼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이렇게까지 성공해온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실감 그리고 과연 앞으로 이런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계속 미국과 협력 관계를 이뤄 나가야 되겠지만 그 외적인 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미국의 지도력을 이전처럼 신뢰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아마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국의 지도력이 상당히 좀 추락하지 않을까. 국력이 추락하거나 달러 패권이 추락하는 것보다 그 신뢰가 훼손된다는 거는 그거 한번 잃어버리면 그거 회복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부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힘이 센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친구를 내가 믿을 수 있냐. 그래야 그 친구와 친해지고 싶고 하는 거지. 아무리 힘이 세도 그 친구가 나한테 굉장히 못된 짓을 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무섭거나 이렇게 멀리하게 되겠죠.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과 10월 이후 한국의 대응은 현재 어떠한가요?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관세 협정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매듭질 문제인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동맹 관련해서는 당장 우리 방위비 분담금을 10배 내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고 지난 정상회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얘기도 없어서 상대적으로 동맹 문제는 아직까지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당장 관세가 지금 저희에게 이렇게 원래는 한미 FTA로 치면은 0%여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15%를 받았냐 일본만큼 이걸 갖고 지금 비교하면서 다행이다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거를 넘어서서 거기에 지금 3,500억 불을 우리 보고 이제 투자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명확하지도 않고 아마 정부가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이걸 최대한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저희가 이거를 잘 버티면서 메리트면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드디어 지금 이제 관세, 전 세계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그 부메랑 효과가 지금 미국 내부에서 이제 경제에서 나타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그걸 또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이제 지지가 급속히 추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간이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이 관세 부작용이 본격화되면 트럼프 행정부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전처럼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섣불리 너무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면서 더욱이 다른 비슷한 상황에 있는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그 우리끼리도 서로 긴밀히 좀 소통하면서 공동 대응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게 저로서는 일단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돼서 혹시라도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맺으면 다행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른 웬만한 국가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유리한 조건에서 관세 협정을 맺어서 우리 수출이 된 무역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좀 덜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제는 뭐 미국에만 매여 있을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인도라든지 이미 우리가 많은 협력을 하고 있지만 유럽의 각 국가라든지 호주, 동남아 각 지역 아니면 중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 모든 지역 중에 우리하고 어느 정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고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무역이나 경제관계 루트를 좀 개발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심지어 당연히 중국과도 결국은 중국이 미국만큼이나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재 당장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더욱더 잘 우리가 관리하고 오히려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그런 속에서 러시아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그 경제 제재 문제도 지금 좀 관계가 틀어져 있긴 하지만 러시아도 결국은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러시아에 지금 엄청 현대가 한때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을 운영했고 그걸로 러시아도 넘버원 수출을 하고 내부에서 자동차를 팔고 유럽으로도 수출하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는 물론 미러 간에 이제 러우 전쟁이 빨리 결말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하기 위해서도 러시아와 간에서도 사전에 상당한 교감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뭐 남북 관계도 잘 안정화시키고 나중에는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협력까지도 우리에게 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 하여튼 다각적이고 이런 복합적인 외교 노력을 저희가 펼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곧 있을 에이펙 정상회담은 한국에게 외교적 기회로 어떤 게 있나요? 에이펙은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 88 올림픽, 제가 학생 때 88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이렇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그 전에 보면 88년 전에 84년 LA 올림픽이 있었고요. 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냉전 중이어서 아직까지 모스크바나 LA 또 그 사이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어가지고 양쪽이 서로 올림픽을 보이콧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스크바 때는 자유진영에서 참석을 안 하고 올림픽에 84년 LA 올림픽 때는 또 공산진영에서 그 보복으로 참석을 안 해서 둘 다 반쪽짜리 올림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88년 서울 올림픽이 8년 만에 처음으로 양쪽 전 세계에서 다 참여하는 그런 하나의 화합의 장이 돼서 또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하필이면 88 올림픽 때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저희 에이펙도 보면 8월 달에 재밌었던 게 미국 워싱턴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 8개국 정상이 모이고 거기에서 젤렌스키가 모여서 회담을 하면서 전 세계 뉴스를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상해에 있었던 상해협력기구 그리고 9월 3일 전승절을 계기로 북경을 중심으로 한번 또 전 세계 외교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제 8월, 9월에 걸쳐서 한 번씩 전 세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우리가 진짜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야 하는 식의 약간 외교전을 펼쳤는데 이 양자가 지금 모이게 되는 게 이번 10월 말에 에이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에이펙은 자체는 참석 안 하고 그냥 간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시진핑 주석과의 지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것 자체만으로. 그걸 하필이면 경주에서 한다는 게, 한국에서 한다는 게. 그런 면에서 참 에이펙이 약간 그 88 올림픽과 같은 그런 약간 저한테는 좀 느낌이 들고요. 거기에 또 미중뿐만 아니라 당연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 거기에 사실 러시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까지는 안 오고 이제 다른 대표 다니고 올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무슨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또 태평양 연안에 중진국, 후진국도 있고 선진국도 있고 다양한 나라들이 섞여 있어서 이런 나라 정상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는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한국이 이 모두들을 좀 묶고 연결을 하는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 무슨 뭐 저희가 대전략 얘기도 하고 복합 외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에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덧붙여서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은 좀 뭐 아직은 가능성이 낮다고 많이들 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뭐 꼭 경제 안 오더라도 그걸 통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 어딘가에서 지난번처럼 판문점이 될지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만난다면 그것 자체도 또 굉장한 하나의 사건과 뉴스가 될 수 있어서 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전 세계 이목이 대한민국 내지는 경주 에이펙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것이 한국이 이제는 중견국 내지는 미들파워 내지로서 21세기에 우리 나름의 주도적인 하나의 역할, 외교를 하는 하나의 시작점, 출발점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원래 안보 이쪽을 20년 동안 서울대학에서 가르치면서 한반도가 약간 안보백화점 같은, 이미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를 여기 붙지만 각종 안보 이슈에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동안에 조금 이걸 좀 기본적인 이론 틀을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좀 얘기해보는, 논리적으로 이런 좀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거 한번 제가 책으로 부족하지만 한번 정리를 해서 국제정치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안보 이슈, 뭐 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맹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패권 경쟁, 뭐 전쟁, 또 최근에 있는 군사 역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을 사이버, 인공지능, 뭐 인공살상 무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국제 정치 제 분야, 안보 분야에서 논의되는 주요 이론이나 개념들을 제가 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이걸 가지고 한번 지금 한반도 안보 현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보면 좀 더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막 혼란스러운 이런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좀 보시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도움이 되신다면 저로서는 큰 기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